냄새 나니까 당장 나가! 애미야, 나도 결혼 축하해 주러 온 거다. 짜증나게. 이 할머니 누가 초대했어?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축의금 100만 원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여기를 와? 친정 식구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아니 할머니. 창피하니까 나가세요. 바닥에 쓰러진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 비서, 시작해. 온순했던 노인의 표정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감히 나를 때려? 날 때린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잔혹할 거다. 잠시 후 결혼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족의 평화와 건강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짝! 화려한 결혼식장에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73세 노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을 맞은 겁니다. 그것도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장서영이었습니다. 올해 36, 청운호텔 기획팀장으로 일하는 여자였죠. 냄새 나니까 당장 나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결혼식장에 메아리쳤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내뱉는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시어머니 김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100만 원을 넣어온 축의금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아껴 모은 돈이었죠. 오늘은 며느리의 친정 여동생 장서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32살 처녀가 시집을 가는 날이었어요. 경사스러운 날인 만큼 시어머니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초대장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 깨끗이 씻고 제일 좋은 옷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옷장을 열어보니 변변한 게 없었어요. 결국 낡은 베이지색 패딩 점퍼를 걸쳤습니다. 오래되어 여기저기 때가 탔지만 그래도 가장 따뜻한 옷이었거든요.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거지 아니야? 왜 저런 사람이 여기 들어왔대? 행색이 왜 저래? 경비원은 뭐 하는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피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니까요. 그때 화려한 핑크색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결혼식 하객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영아.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여긴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동서 결혼식인데 축하해 주러 왔지. 축의금도 가져왔어. 시어머니가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힐끗 쳐다보더니 인상을 썼어요. 초대 안 했잖아요. 왜 말도 없이 찾아와서 창피하게 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저희 가족이었어요? 맨날 찾아와서 눈치나 주고 냄새나는 음식이나 들고 오고 오늘 같은 날 왜 와서 망신을 줘요? 시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서영아, 사람들 보는데 그런 말 하면 그러니까 나가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일제히 쳐다봤어요. 그때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이말순이 다가왔습니다. 62살의 이 여자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가락마다 금반지가 번쩍였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이야? 저 할머니가 누구야? 시어머니예요. 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에 경멸이 가득했어요. 어머, 세상에. 저렇게 입고 남의 결혼식에 와? 창피해서 어떡해. 그러더니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냄새도 나는 것 같아. 얼른 내보내. 친정어머니의 말에 며느리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가세요. 제 얼굴 좀 봐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영아, 나는 그냥 축하해 주러. 축하요? 이 꼴로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 행사에 왜 끼어들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영아, 그게 무슨. 말을 채 끝맺기도 전이었습니다. 짝.
며느리의 손이 시어머니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이쪽을 향했어요. 아무도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렸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입술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냄새나는 입 좀 닥치세요. 남의 잔치 망치지 말고 썩 꺼지라고요.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엎어졌어요. 흰 봉투를 손에 쥔 채로요. 주변에서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쯔쯔. 그러게 왜 저런 꼴로 왔대? 창피해서 어떡해.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구 하나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아들 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42살, 청운건설 대표이사인 남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아들이라면, 친아들이라면 자기를 감싸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엄마, 창피하니까 그냥 가. 아들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게 내뱉고는 아내 옆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처참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두 발로 일어섰어요. 그리고 낡은 패딩 점퍼의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귀에 갖다 댔습니다. 박비서. 전화를 받은 건 청운그룹의 부회장 박종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랜 신복이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시작해.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 묻은 입술로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뺨값, 내 친정까지 거지 만들어서 받아내마. 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뭐라고요? 거지 주제에 지금 협박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피 묻은 입술로요. 그 웃음이 며느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거지 할머니가 왜 저렇게 웃지?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며느리는 그 불안감을 털어냈습니다. 설마 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며느리의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10분 후 결혼식장 문이 벌컥 열렸거든요. 결혼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1명, 2명이 아니었습니다. 10명, 20명, 30명. 끝도 없이 밀려 들어왔죠. 제일 앞에 선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매, 빳빳한 검은 정장. 온몸에서 권위가 뿜어져 나왔어요. 청운그룹의 부회장 박종철이었습니다. 박비서라고 불리는 이 남자는 김순자 회장의 30년 지기 신복이었어요. 회장이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옆을 지킨 사람이었죠. 그가 결혼식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저기 앞에 선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설마 청운그룹? 박비서는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결혼식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순자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비서가 무릎을 꿇었어요. 대한민국 재계 15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 그룹의 부회장이 거지 같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명예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결혼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예회장님이라고요? 저 초라한 할머니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노인이 누구인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순자. 올해 73세. 사람들은 그녀를 청운그룹의 창업주라고 불렀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재계 15 위의 그룹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여장부였어요. 3천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목이었죠. 젊은 시절 김순자는 가난했습니다.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정도로 궁핍했어요. 맨발로 학교 다니고 겨울에는 얇은 이불 한 장으로 버텼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뼈가 시렸어요. 23세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돈 버는 재주는 없었어요. 그래서 김순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작은 건설 현장의 막일부터 시작했어요.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남자들 틈에서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33세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어요. 청운건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직원이 5명뿐인 작은 회사였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아들 민수가 겨우 7살 때였습니다. 김순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운영하고 밤에는 아들을 돌봤어요.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아들 하나만 보고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는 대한민국 15번째 대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청운건설, 청운호텔, 청운물산, 청운건강. 계열사만 12개가 넘었습니다. 김순자는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사업한다고 바빠서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든요.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도 어려웠고 학교 행사에 가본 적도 손에 꼽았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을 그냥 지나쳐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김순자는 결심했습니다. 3년 전 70세가 되던 해에 은퇴를 선언했어요. 이제 너한테 물려줄게. 내가 회사를 이끌어라. 아들 박민수에게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대표이사 자리도 주었고 임원 인사권도 주었어요. 다만 지분 51%는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실권은 내려놓았지만 최후의 카드는 손에 쥐고 있었던 거죠. 은퇴 후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바둑을 뒀습니다. 회장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일상이었죠. 처음엔 아들 내외도 자주 찾아왔어요. 며느리 장서영은 어머님 하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다 주고 안부 전화도 자주 했어요. 김순자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은퇴한 지 1년쯤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방문이 뜸해졌어요. 전화도 잘 안 받았습니다. 가끔 받아도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한마디뿐이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김순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바쁜 거겠지. 회사 경영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찾아가면 대놓고 인상을 썼어요. 어머니, 왜 말도 없이 오세요? 바쁜데. 예전에 어머님 하던 호칭도 어느새 어머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말투도 차가워졌고 눈빛도 싸늘해졌어요. 김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이러는구나. 돈과 권력이 있을 때는 어머님 하더니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되니까 귀찮은 존재가 된 거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참았어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자식인데,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설마 끝까지 이러겠어?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김순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배신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남편 기일 때였어요. 김순자의 남편 박영호는 4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죠. 아들 민수가 겨우 7살 때였어요. 그 뒤로 김순자는 해마다 남편 기일을 챙겼습니다.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해외 출장 중이어도 꼭 돌아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절을 올리며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도 잘 살았어요. 민수도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게 김순자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습니다. 그의 기일도 다가왔습니다. 김순자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봤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동태전, 잡채, 나물 3가지, 약과, 사과, 배. 시장을 여러 번 오가며 좋은 재료만 골랐죠. 기일 전날, 김순자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사는 장남이 모시는 게 전통이니까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장서영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화장도 안 하고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버님 기일이잖아. 제사 준비하러 왔다. 김순자가 장바구니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제사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누가 제사 같은 거 해요? 귀찮게. 김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제사를 지내요? 그냥 성묘나 가면 되지.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바빠요. 내일 민수 씨 골프 약속 있거든요. 제사는 좀 그렇고 그냥 가세요. 김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 기일에 골프를 치러 간다고요? 아버지 제삿날에 아들이 골프를요? 서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제사인데 당연히 지내야지. 아이, 어머니도. 며느리가 짜증을 냈습니다. 옛날 분들은 왜 이렇게 제사 하세요? 돌아가신 분이 밥을 먹어요? 그냥 형식인 거잖아요. 형식이 아니야. 예의야. 도리야.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남편이고 민수 아버지야. 1년에 한 번 제사도 못 지내. 며느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활짝 열고 비켜섰어요. 알았어요. 하시려면 하세요. 대신 저는 안 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순자는 혼자 남겨뒀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했습니다. 김순자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쉬지 않았어요. 70세 넘은 노인이 홀로 부엌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제사상이 완성됐습니다. 작은 상 위에 음식을 차리고 남편 영정사진을 올렸어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김순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대로 못 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수가 많이 바쁜가 봐요. 원래 착한 애인데 요즘 회사 일이 힘든가 봐요.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장철호와 친정어머니 이말순이었어요. 장철호는 65살의 사내였습니다. 배가 불룩 나오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건설업을 한다고 했지만 사업은 맨날 적자였습니다. 이말순은 화려한 옷을 즐겨 입는 여자였어요. 손가락마다 금반지가 번쩍거렸습니다. 뭐야. 제사 차렸네? 장철호가 제사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당황했어요. 아, 네. 오늘 제 남편 기일이라서요. 아, 그래요? 장철호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서영아, 술 좀 가져와. 목마르다.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소주도 가져왔어요. 친정 부모가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 바로 옆에서요. 김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지금 제사 중인데. 아, 그래요?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친정어머니 이말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차피 귀신이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린 우리끼리 한잔하면 되죠. 호호호. 그러면서 낄낄거렸습니다. 김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 제삿날에 옆에서 술판을 벌이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하지만 김순자는 꾹 참았습니다. 제사만 지내자. 그냥 제사만 지내고 가자. 영정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리려는데, 야, 이거 뭐야? 친정아버지 장철호가 제사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동태전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어요. 우적우적 씹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에이, 맛없네. 기름이 눅눅해. 그러고는 반쯤 먹은 전을 제사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김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맛없다고요. 맛없어. 장철호가 이번엔 약과를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또 인상을 썼어요. 이것도 별로네. 옛날 거 아니야? 눅눅해. 먹던 약과를 바닥에 뱉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완전 맛없어. 친정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나물을 젓가락으로 찍어 먹었어요. 에구, 짜.
이게 뭐야? 그러더니 나물 접시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김순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제사상이 엉망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김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제사상이에요. 제 남편 제사상이라고요. 그런데 장철호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야, 뭐가 어쨌다고? 그러더니 손으로 제사상을 확 밀었습니다. 쾅! 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탕국물이 엎질러지고 과일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남편 영정사진도 바닥에 떨어졌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순자가 영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를 치웠어요. 남편 사진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여보, 여보.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에이, 뭘 저렇게 울어. 친정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 그냥 놔둬. 김순자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는 술잔을 기울이며 킬킬거렸습니다. 아들 민수는요?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프 치러 갔으니까요. 아버지 기일에. 김순자는 깨진 영정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김순자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치욕 반드시 갚아주겠다고요. 제사상 사건 이후 김순자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제삿날에 그런 일을 당하다니. 영정 사진이 바닥에 내팽개쳐지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웃고 있던 남편의 얼굴. 그 모습이 눈에 밟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김순자는 남편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40년 동안 고이 간직해온 물건이었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결혼할 때 찍은 흑백 사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쓴 일기장, 낡은 만년필, 그리고 금시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차고 다니던 오메가 금시계였어요. 결혼 10주년에 김순자가 선물한 것이었죠. 첫 사업이 성공했을 때 번 돈으로 샀습니다.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이나 했어요. 남편은 그 시계를 무척 아꼈습니다. 매일 손목에 차고 자기 전에는 베개 옆에 두고 잤어요. 여보, 이 시계 볼 때마다 당신 생각나. 평생 안 풀어. 그렇게 말하곤 했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에도 그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유품으로 돌려받았어요. 김순자는 그 시계를 40년 동안 이 상자 안에 보관했습니다. 단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꺼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오늘은 보고 싶었습니다. 제사상 엎어지고 영정 깨지고 남편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싶어서요. 김순자는 상자 안을 뒤졌습니다. 사진, 일기장, 만년필. 그런데 금시계가 없었어요. 다시 찾아봤습니다. 상자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작년 남편 기일 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확실히 기억합니다. 김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아니, 이 허름한 아파트에 무슨 도둑이 들어. 그럼 어디 갔지? 김순자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밑 어디에도 없었어요. 며칠 동안 시계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왔었죠. 드물게도 혼자 왔었어요. 어머니, 추석이라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때는 아직 며느리가 완전히 돌변하기 전이었습니다. 김순자는 반가워서 이것저것 대접했어요. 며느리는 방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어머니, 이 상자 뭐예요? 아, 그거? 내 시아버지 유품이야. 유품이요? 뭐가 있는데요? 며느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아무 생각 없이 상자를 열어 보여줬어요. 사진이랑 일기장이랑. 아, 이 시계. 시아버지가 평생 차시던 거야. 금시계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와, 금시계네요. 비싸 보인다. 오메가야. 옛날 거라 골동품 값도 있을 거야. 김순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런 건 집에 두시면 위험해요. 은행 금고에 맡기시지 그래요. 금고? 아, 그냥 여기 두면 되지. 어머니, 요즘 빈집털이 많아요. 소중한 거면 조심하셔야죠.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순자는 그 말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며느리가 시계를 유심히 살펴봤었습니다. 만져보기도 했고 뒤집어서 각인도 확인했어요. 설마, 김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그 애가? 아니야. 설마, 며느리가 아무리 싸가지 없어도 도둑질까지 하겠어?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는 분명히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김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기로요. 요즘은 중고로 물건 파는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로당 친구한테 물어봐서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검색창에 오메가 금시계라고 쳤습니다. 수십 개의 검색 결과가 떴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른 거야. 이것도 아니야. 1시간 넘게 뒤졌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 익숙한 시계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금시계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각인이 보였거든요. YH, 영원히, 1984점. 김순자가 직접 새겨넣은 문구였습니다. YH는 남편 이름 박영호의 이니셜이었어요. 1984년은 시계를 선물한 해였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가 이걸 팔고 있는 거야? 떨리는 손으로 판매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판매자 닉네임은 예쁜 서연이었어요. 서연, 장서연. 며느리 친정 여동생 이름이 장서연이었습니다. 김순자는 핸드폰을 쥔 채 얼어붙었어요. 판매 가격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빈티지 오메가 금시계, 상태 좋음, 직거래 가능. 김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훔쳐간 거야. 내 남편 유품을 훔쳐서 친정 여동생한테 팔라고 맡긴 거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건가?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시아버지 유품을 훔쳐 그것도 몰래 빼돌려서 팔아? 김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어요. 서러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아들이 청운건설 대표인데 돈이 없을 리가. 월급만 해도 억대일 텐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금시계 하나 팔아봤자 800만 원이에요. 며느리한테는 푼돈일 텐데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짓을 했을까? 김순자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금시계가 끝이 아니야. 더 큰 게 있어. 김순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비서, 나야. 네, 명예 회장님. 부탁할 게 있어. 김순자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며느리 조사해줘. 최근 3년간 뭘 했는지 전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히 해야겠다. 내가 뭘 했는지 전부 밝혀내겠다. 김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박 비서의 보고는 일주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김순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박 비서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명예 회장님,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김순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박 비서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각오하셔야 합니다. 각오? 예, 상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봐. 박 비서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금시계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예상대로였습니다. 작년 추석에 며느리가 가져간 게 맞습니다. 친정 여동생한테 팔라고 맡겼고 현재 800만 원의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순자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그건 알아.
다른 건 박 비서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금시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명예회장님 명의 부동산이 원래 몇 채였습니까? 4명의 4채지. 강남 아파트 2채, 분당 상가 하나, 제주도 땅 하나. 지금은 한 채뿐입니다. 김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나머지 3채가 모두 매각되었습니다. 총 매각 금액은 28억 원입니다. 28억?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판 적 없어. 무슨 소리야? 박 비서가 서류를 펼쳤어요.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서명과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요. 내가 그런 거 쓴 적 없어. 알고 있습니다. 위조입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며느리가 명예회장님 인감을 몰래 가져가서 위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부동산 3채를 팔았고 대금은 전부 친정아버지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김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정아버지 계좌로? 네, 장철호 씨 명의 계좌입니다. 박 비서가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줬어요. 정말이었습니다. 28억 원이 장철호 계좌로 들어간 기록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뭘 했대? 친정아버지 사업체 빚을 갚았습니다. 장철호 씨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거든요. 협력업체 대금 못 갚아서 고소당할 판이었는데 그 돈으로 막았습니다. 김순자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내 재산으로 친정 빚을 갚았다고? 인감을 위조해서? 그게 다야? 아닙니다. 박 비서가 3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손자 학비건도 있습니다. 학비. 명예회장님께서 손자 학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보내셨죠?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자 준호가 중학생이 되면서 며느리가 연락해 왔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학원비가 많이 들어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이요. 매달. 5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2년째 꼬박꼬박 보내고 있었어요. 그 돈이 손자한테 안 갔습니다. 박 비서의 말에 김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 손자 학원비는 월 100만 원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며느리 개인 지출에 쓰였습니다. 박 비서가 지출 내역을 보여줬어요. 명품 가방, 명품 옷, 해외여행, 에스테틱. 매달 수백만 원씩 명품을 사들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자 핑계대서 돈 뜯어간 거야. 내가 손자 위해서 아끼고 아껴서 보낸 돈인데 이게 끝입니까? 박 비서가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있어? 박 비서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게 제일 충격적입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십시오. 4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실종신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종신고? 누구를? 명예회장님을요. 김순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를? 네. 명예회장님을 실종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적으로 실종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사망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이 개시되죠. 상속? 명예회장님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아들 재산은 사실상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김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엄밀히 말하면 실종 처리 후 사망 선고입니다. 그 사이 7년간 명예회장님을 어딘가에 가둬두거나. 박 비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 애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 나를 없애버리려고? 재산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서러움이 먼저였어요. 내가 그 애한테 뭘 잘못했지?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해줬어. 차도 사줬어. 손자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도 내가 냈어. 언제나 예쁘게 봐줬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김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네, 민수는 알고 있어. 이 사실을? 박 비서가 잠시 망설였어요. 부동산 매각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종신고 건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느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김순자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내 아들도 함께 꾸민 거야? 확실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 아직 확실하지 않아. 민수가 그럴 리 없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설마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들도 알고 있었다면, 만약 아들도 공모했다면, 그럼 나한테는 진짜 아무도 없는 거야. 김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비서. 네, 명예회장님. 증거는 확보했어? 다 확보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 계좌 이체 내역, 실종신고 서류 초안. 전부 있습니다. 김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차가운 결의만 남아 있었어요. 검찰에 고발하면 어떻게 돼?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최소 7년에서 15년입니다. 김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잡아넣을 수 있겠어? 증거가 확실합니다. 가능합니다.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언제가 좋겠어? 명예회장님 마음입니다. 김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주에 며느리 여동생 결혼식이지?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해. 박 비서가 눈을 크게 떴어요. 결혼식장에서요? 그래. 내가 당한 곳에서 갚아줄 거야. 김순자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뺨 맞은 거 똑같이 돌려줄 거야. 수백 명 앞에서. 박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핏빛처럼요. 이제 곧이야. 기다려라, 서영아. 내가 나한테 한 짓 전부 돌려주마. 결혼식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김순자는 그 일주일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데 썼어요. 박 비서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가 임시 작전본부가 됐죠. 검찰 쪽은 어떻게 됐어?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고발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넣었습니다. 박 비서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고발장에는 며느리 장서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죄목은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28억 원 부동산 매각 건이 핵심이었어요. 담당 검사는 누구야? 김태호 부장검사입니다. 경제범죄 전문가예요. 깐깐하기로 유명합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체포할 수 있대? 증거가 확실해서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회장님 말씀대로 결혼식 날에 맞추려면 조율이 필요합니다. 조율? 박 비서가 잠시 망설였어요. 결혼식장에서 체포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검찰도 좀 꺼리는 분위기예요. 왜? 언론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청운그룹 명예회장 며느리가 결혼식장에서 연행되는 장면이 뉴스에 나가면 김순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상관없어. 그게 목적이야. 네. 내가 수백 명 앞에서 망신당했잖아. 똑같이 돌려줘야지. 김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 하객들, 전부 보는 앞에서 끌려가야 해. 그래야 공평한 거야. 박 비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검찰 쪽에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장철호 씨도 같이 연행됩니다. 횡령금 수수 혐의로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인간도 공범이니까. 내 재산으로 자기 빚 갚아놓고 제사상이나 없고 같이 잡혀가는 게 당연해. 아들은? 박 비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며느리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몰랐을 리가 있어?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 와이프가 엄마 재산 28억을 빼돌렸는데 몰랐겠어? 그건 박 비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순자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몰랐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제 엄마를 실종 처리하려는 짓까지 알고도 가만히 있었겠어?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아들 거는 나중에 따로 처리해.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부터야. 박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박 비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검찰 쪽에서 승인 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시 끝나고 피로연 때 진입하겠다고 합니다. 결혼식 중간에 들이닥치면
무고한 신랑 신부한테 피해가 가니까요. 김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안 돼. 네. 결혼식 중간에 들어와야 해. 박 비서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명예회장님, 신랑 신부는 무고한데. 무고하지 않아. 김순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신부가 누구야? 장서연이야. 내 금시계 팔아먹은 년이야.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며느리 여동생이잖아. 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겠어?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야. 김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중간에 들어와. 내가 뺨 맞은 직후에. 뺨을요? 박 비서가 눈을 크게 떴어요. 명예회장님, 설마 일부러 맞으시려고요? 김순자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한 대 맞아줘야 확실하지 않겠어? 무슨 말씀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 때린 년이야. 그게 영상으로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 박 비서의 눈이 번쩍였어요. 아, 며느리 성질 내가 잘 알아. 내가 결혼식장에 나타나면 분명히 난리 칠 거야.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손 찍어 말 거야. 김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을 전부 녹화해. 하객들 핸드폰으로도 찍히겠지만 우리도 따로 찍어둬. 증거 확보를 위해서요. 그것도 있고. 김순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언론에 뿌리려고. 박 비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예회장님이 이렇게 치밀한 분이셨나. 30년을 모셨지만 새삼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뺨 맞고 바닥에 쓰러지고 전화하면 그때 들어와. 전화요? 응. 내가 전화하면 시작이야. 박 비서한테 전화할 거야. 그러면 그때 문 열고 들어와. 김순자가 손가락을 세워 보였어요. 10분 안에. 박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이었습니다. 박 비서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찾아왔어요. 검찰 수사관 5명, 경찰 10명 대기합니다. 결혼식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 오면 바로 진입합니다. 장철호는 같이 연행합니다.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직접적인 혐의는 없습니다. 연대보증만 서 있어서 나중에 민사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동생 결혼은 파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랑 측에서 이 사실 알면 가만히겠습니까?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것까지는 내 알 바 아니야. 제 언니가 범죄자인데 어쩌겠어.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예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뭔데? 왜 굳이 초라한 옷을 입고 가시려고 합니까? 정장 입고 당당하게 가셔도 되는데. 김순자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이거든. 효과적이요? 초라한 할머니를 때린 거랑 잘 차려입은 사돈을 때린 거랑 뭐가 더 나빠 보이겠어? 박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사람들은 약자를 때리는 걸 더 싫어해. 거지처럼 보이는 노인을 화려한 젊은 여자가 때리는 장면. 그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김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며느리 인생 끝나는 거야.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박 비서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분이 맨손으로 제게 15 위 그룹을 일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었어. 준비 다 됐어?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그럼 모레 보자. 박 비서가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뒤돌아봤습니다. 명예회장님. 응, 다치시면 안 됩니다. 맞더라도 크게 안 다치시게 조심하십시오. 김순자는 피식 웃었어요. 걱정 마. 나도 옛날에 현장에서 남자들이랑 주먹 다짐 해봤어. 뺨 한 대쯤이야. 박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간다. 그 애들한테 당한 거 다 갚으러 간다. 당신 제사상 엎어버린 것도, 당신 시계 팔아먹은 것도 전부. 김순자는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기다려, 여보. 끝나면 말해줄게. 김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게 끝나요. 그때까지만 참자.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김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뒤로 단정히 빗어 올렸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패딩 점퍼가 걸려 있었어요. 여기저기 때가 타고 소매 끝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그 옷을 꺼냈어요. 일부러 고른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누가 봐도 가난한 노인처럼 보였거든요.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할머니가 거울 속에 서 있었어요. 제게 15, 위 그룹의 창업주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순자는 피식 웃었어요. 완벽해. 핸드폰을 패딩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흰 봉투도 챙겼어요. 축의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 축하하러 가는 건 아니었어요. 소품이었습니다. 불쌍한 시어머니가 축의금 들고 왔다가 쫓겨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소품이요. 자, 간다. 김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식장은 강남의 대형 웨딩홀이었어요.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거리고 흰꽃 장식이 가득했어요.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잘 차려입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정장,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나 한복, 그 사이로 초라한 패딩 점퍼를 입은 노인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김순자였어요. 순간 주변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어머,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있어? 거지 아니야? 경비원은 뭐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순자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식장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신부 입장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화려한 예식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앉아 있었어요. 정면에는 신랑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신부 장서연이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며느리 장서영이 보였습니다.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거렸어요.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하객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저기, 저 할머니. 누구야? 왜 저런 옷을 입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김순자는 흰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동서 결혼식인데 축하해 주러 왔지. 초대 안 했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우리 가족이었어요? 주변 하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이말순이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손가락마다 금반지가 번쩍거렸어요. 서영아, 저 할머니 누구야? 시어머니요. 뭐? 저 거지 같은 할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 냄새 나는 것 같아. 왜 결혼식에 저런 사람이 와? 하객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났어요. 김순자는 꾹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서영아, 그냥 축하만 하고 갈게. 축의금 여기. 됐어요. 며느리가 손을 탁 쳤어요. 김순자의 손에서 흰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런데 왜 와서 창피를 줘요?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수백 명의 눈이 이쪽을 향했습니다. 신랑 신부도 하객들도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순자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영아, 사람들 보는데 그러지 말고. 사람들 보는 데서 창피 주는 건 어머니잖아요. 며느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저 꼴로 남의 결혼식에 와서 망신을 줘. 제발 좀 꺼져요. 그때 친정아버지 장철호가 다가왔습니다. 회색 정장에 금목걸이를 한 뚱뚱한 남자였어요. 뭐야? 이 할망구가 아직도 안 갔어? 장철호가 김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딸내미 결혼식에 왜 와서 난리야? 냄새 풍기지 말고 썩 꺼져. 김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냥 축하만. 축하는 무슨 축하?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돈도 없으면서 뭘 축하해요? 그 봉투에 얼마나 들었는데. 10만 원, 20만 원.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발로 툭 찼습니다. 이런 푼돈 들고 와서 밥값이나 축 내려고? 역겨워 죽겠네.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어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아들 박민수가 보였어요.
네이비 정장을 입고 하객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민수야, 아들이라면 말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엄마, 창피하니까 그냥 가. 차갑게 내뱉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도 저러는구나. 내가 낳은 아들도. 그래, 아들도 저러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눈치 좀 채세요. 아무도 어머니 안 오네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김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영아,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짝, 순간 뺨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올려붙인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요. 김순자는 비틀거렸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입 좀 닥치세요.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꺼져요. 바닥에 엎드린 김순자 주변으로 비웃음 소리가 퍼졌습니다.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그러게 왜 저런 꼴로 왔대. 시어머니가 저러면 며느리도 힘들겠다. 아무도 김순자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비웃거나 외면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김순자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어요. 패딩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박비서. 나지막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식장이 조용해서 그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시작해. 전화를 끊었어요. 김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 묻은 입술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도 서러움도 사라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영아, 김순자가 말했어요. 이 뺨값 비싸게 받아내마. 며느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거지가 뭘 어쩌겠다고. 그때였어요. 예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예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1명, 2명이 아니었습니다. 10명, 20명. 끝도 없이 밀려 들어왔죠.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저 사람들? 경호원인가? 무슨 일이야? 검은 양복 물이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매, 빳빳한 검은 정장. 청운그룹 부회장 박종철이었습니다. 그가 예식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하객들 사이를 가르며 곧장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순자 앞이었어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비서가 무릎을 꿇었어요. 대한민국 재계 15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 그룹의 부회장이 거지 같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명예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식장이 얼어붙었어요. 명예회장님이라고요? 저 초라한 할머니가요? 하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명예회장이 뭐야? 저 사람 박종철 부회장 아니야? 청운그룹? 에이, 설마. 왜, 저 할머니한테. 며느리 장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박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장서영 씨. 네. 방금 당신이 때린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며느리가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뭔 소리야? 우리 시어머니잖아. 그냥 노인네야. 그냥 노인네요? 박 비서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분은 청운그룹 창업주이자 명예회장 김순자 회장님이십니다. 예식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뭐라고? 청운그룹? 저 거지 할머니가 청운그룹 회장.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거짓말이야. 시어머니는 그냥 가난한 노인이야. 아파트도 없고 재산도 없어. 아파트가 없다고요? 박 비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명예회장님 명의 부동산 세 채를 당신이 위조 서류로 팔아먹었잖습니까? 강남 아파트 2채, 분당 상가 하나. 총 28억 원. 전부 당신 친정아버지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인감 위조, 사문서 위조, 횡령.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박 비서가 손을 들어 뒤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왔습니다. 검은 양복 무리 뒤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이었어요. 5명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경찰 10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제일 앞에 선중년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김태호 부장검사입니다.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장서영 씨? 네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체포요?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슨 소리야? 나한테 왜 이래? 김태호 검사가 손짓했습니다. 수사관 2명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가시죠. 싫어. 손 치워. 며느리가 발버둥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결혼식장에서 이러면 어떡해?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 때리는 건 괜찮습니까? 김태호 검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김순자를요. 어머니, 이게 뭐야? 왜 이래요? 김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 묻은 입술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제발, 오해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김순자는 차갑게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네, 꺼지라고 했지. 냄새 난다고 했지.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김순자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내 소원대로 해줄게. 다시는 안 나타날 거야. 어머니, 감옥에서는 못 만나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때 친정아버지 장철호가 달려왔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딸한테 왜 이래? 뚱뚱한 몸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김태호 검사가 돌아봤습니다. 장철호 씨? 횡령금 수수 혐의로 당신도 체포합니다. 뭐라고? 장철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딸이 알아서 한 거야. 28억 원이 당신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모르셨다고요? 김태호 검사가 비웃었어요. 변호사한테 하세요. 그 말. 수사관들이 장철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목 주세요. 싫어. 나 안 가. 장철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거예요. 며느리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하객들이 술렁거렸어요. 어머, 저거 진짜 수갑이야. 체포되는 거야? 결혼식장에서? 세상에, 저게 뭐야? 핸드폰을 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신부 장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왜 저래? 아빠, 흰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식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신랑 측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신부 집안이 저래? 언니가 범죄자야? 아버지도? 이거 결혼해도 되는 거야? 신랑 고영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옆에 있던 신랑 어머니가 아들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식아, 우리 가자.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어머니, 가자니까. 신랑 측 가족들이 자리를 떴어요. 하객들도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장서연이 오열했어요. 안 돼. 내 결혼식. 안 돼.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장서영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김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서서 며느리가 끌려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친정아버지 장철호도 끌려나갔습니다. 나 안 가. 이건 음모야. 다 음모라고.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들이 양팔을 붙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예식장이 텅 비어갔어요. 신부만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이말순이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중얼거리기만 할 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순자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이말순이 움찔했습니다. 사돈 어른. 사돈. 김순자가 피식 웃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냄새 난다고 했죠? 거지 같다고 했죠? 그건. 당신 딸이 내 재산 28억을 훔쳐갔어요. 당신 남편이 그 돈 받아먹었고,
김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연대보증서 있죠? 민사소송 들어갈 거예요. 각오하세요. 이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연대보증. 그게 무슨. 집 잃고 싶지 않으면 변호사 구하세요. 필요할 거예요. 김순자는 돌아섰어요. 박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명예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김순자는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말했어요. 뺨 한 대에 28억 돌려받았으니까. 박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응. 가자. 김순자가 예식장을 빠져나갔어요. 검은 양복 무리가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밖에는 검은 세단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자가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결혼식장이 멀어져 갔어요. 김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첫 번째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도. 김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결혼식장 사건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 뺨 때린 며느리, 현장 체포. 제목만 봐도 자극적이었죠. 영상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초라한 노인의 뺨을 올려붙이는 장면, 그리고 10분 후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장면까지.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하루 만에 1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잘 잡혀갔다. 속이 시원하네. 저 며느리 얼굴 평생 기억해야겠다. 여론은 완전히 김순자 편이었습니다. 며느리 장서영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먹는 여자가 됐어요. 이틀 후 청운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 비서가 직접 소집한 회의였어요. 이사진 12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제일 상석에 김순자가 앉았어요. 이틀 전 결혼식장에서 보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남색 정장에 진주 브로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재계 15, 위 그룹의 창업주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김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건강히 지내셨나요? 이사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예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갑자기 불러서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김순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오늘 안 거는 하나입니다. 대표이사 해임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이라고요? 지금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명예회장님 아들 박민수 아닙니까? 지분 51% 보유주주로서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현 대표이사 박민수의 해임을 표결에 붙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진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51%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원하는 겁니다. 반대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손이 하나둘씩 올라갔습니다. 5, 6, 7, 12명 중 9명이 손을 들었어요. 가결되었습니다. 박 비서가 선언했어요. 현 대표이사 박민수는 오늘부로 해임됩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박민수가 찾아왔어요. 서울 외곽 김순자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김순자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왜 이래?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해임당했어. 내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내 회사? 김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언제부터 내 회사였어? 엄마가 물려줬잖아. 3년 전에 경영권을 맡긴 거야. 준 게 아니야. 김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분은 내가 51% 갖고 있어. 주인은 나야.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김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마누라가 내 재산 28억을 훔쳐갔어. 내 인감 위조해서. 넌 몰랐어? 나는 정말 몰랐어. 서영이가 알아서 한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김순자가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내 와이프가 시어머니 재산 빼돌리는데 남편이 몰랐다고? 같은 집에 살면서? 진짜 몰랐어, 엄마. 아들이 소리쳤어요.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빴어. 서영이가 뭘 하는지 관심 없었어. 관심이 없었어? 김순자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내 아버지 제삿날 골프 치러 간 것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 제사상 엎어지는 거 몰랐어. 제삿날 처가 식구들이 와서 난리친 거 몰랐어. 나중에 들었어. 하지만 그때는 결혼식장에서 내 엄마 뺨 맞는 거 봤지? 김순자가 한 발 더 다가갔어요. 뭐라고 했어? 창피하니까 그냥 가라고 했지.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건 미안해, 엄마. 미안하면 다야? 김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73년을 살았어. 그 중에 40년을 너 하나 보고 살았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너 키웠어. 밤새 일하고, 돈 벌고, 회사 키우고. 다 내가 잘 살라고 그런 거야. 엄마, 그런데 넌 뭘 했어? 김순자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마누라가 시어머니 때리는데 말리지도 않았어. 엄마, 편 한 번 안 들어줬어. 창피하다고만 했지.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못 봐줘. 김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 늦었어. 엄마, 아들이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 어떡해. 회사에서 쫓겨나면 나 아무것도 없어. 서영이는 감옥 가고 회사에서 잘리면 나 뭘 먹고 살아? 김순자는 잠시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뭔데? 상속 포기 각서.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속 포기? 응. 내 재산 한 푼도 안 물려줄 거야. 여기 서명하면 최소한 지금 가진 것만은 인정해 줄게. 엄마, 그건 너무해. 안 하면 소송 갈 거야. 김순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 마누라 공범으로 몰 수 있어. 같이 감옥 가고 싶어?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박민수. 세 글자가 적혔습니다. 잘했어. 김순자가 서류를 가져갔어요. 이혼해. 뭐, 서영이랑 이혼하라고. 감옥에 있는 동안 이혼 서류 넣어. 엄마, 안 하면 정말 남남이야. 다시는 보지 말자.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친정 식구들에 대한 응징도 시작됐습니다. 청운그룹이 장철호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어요. 원래 장철호는 청운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사돈 관계라서 물량을 좀 밀어줬었습니다. 그게 다 끊겼어요. 뭐, 거래 중단이라고? 장철호가 감옥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회사 걱정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운건설 물량이 끊기자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대금을 요구했어요. 줄 돈이 없었습니다. 28억은 빚 갚는데 다 썼거든요. 회사가 부도났어요. 법원에 파산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친정어머니 이말수는 더 심각했어요. 연대보증을 썼거든요. 남편 회사 빚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자 빚이 고스란히 그녀에게 넘어왔어요. 1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갚아? 이말순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연대보증은 그런 겁니다.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왔어요. 집을 팔아도 모자랐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신부 장서연은 결혼식 당일 파혼당했습니다. 신랑 고영식이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우리 집안하고 저런 집안이랑 어떻게 결혼해? 언니가 범죄자야. 신랑 어머니가 기가 막혀 했대요. 예식비, 예단비, 신혼집 계약금. 전부 날아갔습니다. 장서연은 집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어요. 언니 때문에 인생이 망한 거죠. 2달 후, 며느리 장서영은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죄가 너무 컸어요. 친정아버지 장철호는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횡령금 수수 혐의였어요. 둘 다 감옥에 갔습니다. 김순자는 재판 결과를 듣고도 표정이 없었어요. 박 비서가 물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원하진 않아. 네. 복수해도 마음이 안 풀려. 김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애들이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해? 박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 그러십시오. 편히 쉬셔야 합니다. 응, 그럴게. 김순자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돈도 돌려받았고 원수도 갚았는데 왜 이렇게 쓸쓸할까? 김순자는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이제 편히 쉴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복수가 끝난 뒤 김순자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시골 고향집으로 내려갔어요. 충청도 작은 마을에 있는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김순자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죠. 오래전에 사둔 집이었어요. 언젠가 늙으면 여기서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 언젠가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지만요. 집은 오래되어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았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김순자는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마루를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잡생각이 안 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가 뺨을 때리던 순간, 아들이 창피하다며 외면하던 모습, 제 사상이 엎어지던 그날 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향집은 제법 살만해졌어요. 마당에는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어요. 전화 한 통 없었거든요. 아들한테서도 손자한테서도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순자는 가끔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복수는 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김순자는 마당에서 상추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대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세요? 김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대문 앞에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1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짧은 머리카락, 순수한 눈망울. 김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자 박준호였습니다. 준호야?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머니. 준호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깨에는 작은 배낭이 메어져 있었어요. 여기가 맞네요. 찾느라 힘들었어요. 너 어떻게 여기를? 박비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디 계시냐고. 준호가 김순자 앞에 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응, 죄송해요. 준호가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김순자가 당황했어요. 준호야, 왜 그래? 일어나. 아니요. 말씀드려야 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짓 다 알아요. 결혼식장에서 때린 것도, 재산 빼돌린 것도 다 알아요. 저도 잘못했어요. 할머니 힘드셨을 때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어요. 엄마가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비 보내주셨잖아요. 매달 500만 원씩. 근데 그 돈 저한테 안 왔어요. 김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있었어? 나중에 알았어요. 학원비가 얼마인지 제가 알잖아요. 100만 원도 안 드는데 왜 500씩 보내셨나 했거든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속으신 거죠? 제 핑계대서 돈 뜯어간 거잖아요. 준호야, 진짜 죄송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준호가 울먹였어요. 엄마가 무서웠어요. 아빠도 엄마 편이었고 저 혼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김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살짜리 아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엄마 아빠가 저렀는데. 괜찮아, 준호야.
네, 잘못 아니야. 김순자가 손자를 끌어안았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할머니. 준호가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김순자가 수박을 썰어 왔습니다. 먹어. 마당에서 키운 거야. 네. 준호가 수박을 받아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맛있다. 그래? 다행이네. 김순자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응. 저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김순자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엄마는 감옥 갔고 아빠는 이혼한다고 하고 저 갈 데가 없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집에 있기 싫어요. 아빠랑 있으면 자꾸 엄마 생각나고 할머니 생각나고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여기서. 김순자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15살. 아직 어린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아이. 학교는 전학하면 돼요. 여기도 학교 있잖아요. 친구들은 새로 사귀면 되죠. 준호가 할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머니, 저 효도할게요. 진짜로.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거 저도 갚고 싶어요. 늦었지만 김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야, 같이 살아요, 할머니. 네. 김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그냥 손자를 꼭 끌어안았어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충청도 작은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서울에서 할머니랑 손자가 내려왔다고. 둘이서 사이좋게 산다고. 아침마다 손자가 할머니 장바구니 들어준다고. 저녁마다 같이 마루에 앉아 별을 본다고.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저 할머니 복 많으시네. 손자가 저렇게 효자라니. 요즘 세상에 드물어 저런 손자. 김순자는 행복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복수도 다 필요 없었어요. 진짜 가족이 생겼거든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아들은 배신했지만 손자는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순자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준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여보, 인사해. 우리 손자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자 준호예요. 준호가 영정을 향해 절을 했어요. 김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 준호가 있으니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김순자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돈보다 귀한 게 있었습니다. 권력보다 소중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가족, 진심으로 효도하는 손자. 그게 김순자가 73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었어요. 재산은 빼앗길 수 있어요. 권력도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남습니다. 진짜 가족은 끝까지 곁에 있어요. 김순자는 손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